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제대로 알려주마. 오마이TV 라이브 방송 2022 대선 야간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책임준 기자입니다. 오늘 조성식 작가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미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10년 전에 나와서 이제 그 관리부서로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저를 김건희로 오해하고 그런 말씀을 아유. 이명수 기자님 그렇게 또, 예. 누님 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동생 아니었고. 왜 그래? 이거 나중에 또, 예. 어째 요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 마크맨 할 때도 바쁘셨지만, 네. 지금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네네. 사회 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 예. 네. 거기서 우리가 사회 대전환 그러면 전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디지털 혁명, 네. 또 교육, 기후, 또 제가 이제 양극화 불평등 네. 근본 원인을 좀 고치겠다 이런 지대 개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하고 서로 잘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전환 정책 속에 넣어서 우리 국민에게 미래를 약속하겠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김건희 녹취 파일 내용 중에 보면 무속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안 좋아한다 얘기해놓고 또 다른 발언을 보면은 또 도사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즐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본인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무속인이 지금 이 대선 과정에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든 야든 간에 이 공정하고 공식적이고 우리가 좀 국민들의 삶을 결정할 이 대선 과정에 무속인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지금은 과학 시대이고요. 예.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무속에 의존한다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날 MBC 스트레이트 발언 중에 가장 제가 경악스러운 것이 이걸 기자와 뻐젓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도사와 대화를 네. 나누고 인생을 삶이 무엇인가를 토론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클래식도 듣고 뭐 웬만한 내가 그 신기 무슨 그런 게 있는 샌데 뭐하러 내가 그 무당을 만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렇죠. 사실은 조금 이 한간에 이 무속적인 것에 대단히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 또 주변에 이상한 그 도사 뭐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듣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 토론 과정에 이 천공 스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또 부각이 됐고. 그 경선 과정에서.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거칠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천공 스승 유튜브를 들어봐라. 얼마나 내용이 들을 만한 게 많은지 이렇게 오히려 강변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보의 머리를 꽉 잡고 있구나라고. 그러나 이제 그걸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 정도 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발언으로 공식화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이 야당, 제1야당. 그러니까 그 야당의 영혼이 털린 날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 그러면 수기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토론을 형성하고 여론 정치의 보탬이 되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국민 혈세로 예. 보조를 해주잖아요. 이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샤머니즘의 포로가 돼 있다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한 정당의 위기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일단 왕자가 손바닥에 새겨진 것이 부착이 네, 됐을 네, 때만 네. 해도 뭐 완강하게 부인했고 네. 뭐 김건희 씨도 그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하면서 부인하다가 네.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도를 또 뭐 도사를 만나서 삶을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런저런 논란 와중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풀린 녹취보다도 더 좀 황당한 보도가 바로 이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맞습니다. 예, 네, 윤석열 네. 후보 선거 캠프에 무속인 전모 씨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다. 네. 이 전모 씨는 이제 이 뭐 경제계와 재계에서는 건진 법사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미 알려진 사람인 네, 거죠. 네, 네. 건진 법사.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윤석열을 도와서 국사가 되겠다. 이 국사가 네. 뭐냐면은 이게 뭐 저기 삼국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무슨 네. 뭐 법사를 말하는 거죠. 네. 고승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일단 보도들 황당한데 네.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 이 보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이 건지법사라는 분이 네. 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에서 네. 이 댓글단을 운영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 이 그 유리한 댓글을 이제 달게 했는데 네. 가장 그때 타겟이 뭐냐면 우리 장관님이셨다는 거예요. 네. 혹시 이 보도 보시면 굉장히 좀 경악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습니까? 뭐냐면 제가 네. 그 보도를 보고 새삼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걸 알았어요. 아까 제가 그 검찰과 네. 검찰을 다 조직을 망가뜨리고 그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켜 놨잖아요. 네. 네. 언론사주 뭐 다 만나고 그다음에 이 검찰 출입하는 언론사한테는 단독 특종을 미끼로 해가지고 받아쓰기만 시키고 또 뭐 김건희 씨가 나오든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이든 질문을 하면 짜증을 내고 질문을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네, 윽박 지르거나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신비주의로 검증 없이 그냥 가겠구나. 최순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한테 묻질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한 거죠. 네. 그때처럼 똑같이 이 후보는 껍데기 후보는 윤석열이고 커튼 뒤에는 이 최순실처럼 이 김건희 씨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 김건희 씨가 갑자기 그 임태희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이 커튼 뒤에 있을 거라고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공적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선거 책략이구나. 네. 안 되겠다. 이걸 공개시켜야 되겠다. 네. 공적 책임에 걸맞는 검증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계속 김건희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권진요. 네. 김건희의 진실이 뭐냐 네, 네.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 논문 표절로 통해서 뭐 박사학위를 그냥 취득한 것도 의심스럽고 또 도이치모터스 제가 수사지휘해서 여러 문제를 현황 수사 과제를 올려놨잖아. 네. 검찰총장이 있을 때 수사 진도가 안 나가요. 나와서는 또 이 권력을 탐하는 정치 집단에 들어가 버리니까 수사하려고 하면 정치 탄압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코스프레를 해서 수사를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무렵에 안혜욱 씨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 스스로 셀카를 찍어요. 그걸 네. SNS에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그 얼굴로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초상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셀카 찍어서 올린 건. 제가 그것을 이제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한 이 공개 검증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어떤 김건희의 얼굴을 평가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한다는 네. 식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는 조선일보 같으면 선우정 씨가 이런 칼럼을 써요. 추미애가 수상하다. 마치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이상한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것처럼 만들고 또 그런 추미애를 민주당도 피곤해한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절대 언론이 검증을 안 하려고 하면서 저를 이제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칼럼이나 기사마다 댓글이 한 15,000개 정도가 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네, 그러니까 보통 500개 이상이면 이건 작업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알고 있는데 그 기사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미디어 센터, 미디어 본부 거기서 댓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님 정치 행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의견도 올리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다른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것들이 뉴스로 돼서 올라갔을 때 뭐 대충 댓글이 한 뭐 추 장관님의 인지도 따라서 많이 달리겠지만 확 늘은 거잖아요. 몇몇 개가 달리거나 아니 또는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리고 네, 그 부정적인 댓글이 보통 제가 글을 이렇게 쓰면은 저의 지지자가 굉장히 좋은 정치 논평 도움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저를 비판하는 기사가 주로 이제 윤석열 후보다 김건희 씨를 타겟 삼았을 때 저를 타겟팅하는 나쁜 댓글이 올라오고 다른 기사에는 안 달리는데 꼭 그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기사에만 이제 그런 저를 이제 이게 막 명예훼손적인 그런 댓글, 저의 가족을 저격하는 댓글 이런 게 올라오고 순식간에 그게 뭐 10,000개가 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댓글에 또 그 댓글에 나쁜 비판적인 댓글에 또 좋아요가 막 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 지금 세계일보 그 기사 내용처럼 저를 타겟팅 해가지고 작업이 들어왔던 거고 그걸 이 공당에서 이 건진 법사가 지휘를 하는 데서 그렇게 부대를 동원해서 했다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따르면 좀 법 위반 요지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기자한테 뭐 100만 원 이상 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만일 그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댓글 부대에서 의도적으로 장관님의 를 타겟을 삼아가지고 장관님에게 안 좋은 댓글 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너무 많은 글이 올라오니까 댓글이 달리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셨는데 이제 보도를 보고 나서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요. 지시를 해서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배후가 그 김건희와 그 사실은 건진이다 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뭐 말씀 중에 이제 그 재임 중에 수사지휘권 발동하시는 얘기도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지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뭐 윤우진 사건, 또 그 장모의 그 파주 요양병원 부정급여 사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그나마 그래도 뭐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검찰이 여전히 그래도 이제 일부는 좀 진전도 되고 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 10여 명을 다 기소해놓고도 김건희 씨만 유일하게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봐주기 수사라고 이제 뭐 비판인 여론이 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뒤늦게 소환 조사하겠다 2주 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근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검찰이 대단히 잘못하는 게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만 보면은 이 전주거든요. 전주인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통장을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것이 주가 조작 일어나기 시기 전 거예요. 그래서 무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주식 전문가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그렇게 뭐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네. 단일 종목만 그 한 회사 거를 30% 물량 이상을 단일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검찰총장 그 물망 오르기 직전에 이걸 10만 주를 팔아요. 60만 주 가지고 있다가 10만 주 60만 주 가량 갖고 있다가 10만 주를 팔고 나머지 한 50여만 주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국민대가 또 한 24만 주를 사주는 거죠. 네. 그 또 논문 여기 있는 국민대가. 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준 표절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준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사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이 이제 팔았으면은 뭐 출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입고인지 출고인지 모르지 않느냐, 더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매각 시점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또 보통은 그 주식을 그 선수한테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수한테 위임을 했으면 선수가 직접 이 컴퓨터를 보고 매수하니까 뭐 직원용 이런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매매한 그 전산자료 흔적에 직원용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직원용이라는 건 전화로 주문해서 직원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표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아마 그 KBS 홍사훈 기자가 그 2020년 한 7월경에 그 녹음 파일을 하나 틀어요. 거기에 보면 최은순 씨가 장모가 그 주식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대해서 지인한테 이렇게 해요. 그거 내 딸은 바빠서 교수라서 못하고 내가 한 거야. 그렇지. 형님이 한 거죠? 뭐 이렇게 지인과 통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장모가 했거나 김건희 씨가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주가 조작을 안 했으면 금융신명법 위반이거나 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은 어느 경우에나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일찌감치 안 부르면서 혐의 없다라고 흘려왔는데 이렇게 막 비판을 했더니 조금 이제 멈칫거리는 거 아닌가. 이 검찰의 태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친윤 검사들이 여전히 이 조직 내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 장관 재임 중에는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수사지휘권 발동했어도. 수사 지휘를 발동을 했어도 그걸 이제 수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은 아마 그 왜 술 접대 쪼개기 사건 있잖아요. 그것만 남부지검이고 대부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였는데 중앙지검 지휘부를 교란시키고 흔들어 버렸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성윤 검사장을 믿고 있었던 그 1차장, 거의 주요 사건을 다 지휘하는 차장검사인데 그 차장검사가 갑자기 이성윤 지검장 찾아가서 동반 사표 냅시다. 그래서 검사장이 아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 중요한 국면에 그랬더니 그 동반 사표 내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무슨 수사 외압 받았다라고 하는데 수사 외압이 아니라 총장이 수사 압력을 넣어서 수사 안 하는 걸 장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한 것뿐이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압력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항명이야 하고서 그러면 네가 사표를 감사장하고 동반 사표하기로 했으면 검사장은 거부했으니 됐고 네 사표나 빨리 갖고 와.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네. 돌려달라고 그래서 한대 낙장불입이야. 낙장불입. 아 돌려달라고 또 그랬습니다. 네네. 잘못 낸 거라고. 사표를 잘못 내기도 하죠. 가끔 보다 보면은. 술김에. 어느 날. 음주 사표. 회사 출근하기 싫으면 사표 내야지 하고 마음 먹다가 이게 마음만 먹었는데 내고 있어, 어느 순간. 근데 뭐 언론에 나 사표 낼 거야 수사 외압 받아가지고 못 있게 해서 다 광고를 자기가 해놓고. 했어요. 김건희 씨가 지금 대놓고 지금 나는 소환조사 응하지 않겠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정말 이제 뭐 그냥 바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국민 바보라고. 내 남편도 바보고 국민 바보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까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건진법사가 또 나가면 안 좋다고 했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법사의 그 기도빨이다 이렇게밖에 못 믿겠죠.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을 바라보면서 기자 입장이든 일반 국민 입장이든 후보의 입을 보고 저 후보는 저 말을 왜 했을까, 저 후보는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후보만 지금 이해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지금 그 부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그 부인의 뒤에 계신 또 뭐 법사들, 뭐 도사들도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이 너무 힘든데요. 근데 왜 그 생체 인식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네. 페이스 뭐 레코나이저. 그렇죠. 그런 그럼 그거가 만약에 얼굴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리즘도 헷갈릴 것 같아. 헷갈리죠. 이게 그게 뭐 이목구 위에 위치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데 얼굴 고쳐버리면 힘들죠. 그거를 뭐 이제 홍채가 중요하겠네요. 홍채가 중요할 거고. 아무튼 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야 될 상황에 좀 저희가 무속인 샤머니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한편으로는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건지법사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캠프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일보 기사를 봐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해산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뭐 몇 번 드나들던 사람이었다라고 해놓고 오늘 오전에 그냥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굳이. 그게 스스로 그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뭐 아니 왜 그 칠대기 보고 손님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칠대기가 손님이 똑똑 엄마 있어 이러니까 네 엄마가 없다고 하랬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있죠. 그러니까 해산 그게 건진법사가 해산하랬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그 천공스님 얘기 나왔어 경선 때 또 뭐 무정 스님, 그죠? 아니, 그래서, 그, 스님이나 뭐 도사 등등, 이런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 주변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게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가장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분의 스승이 해오스님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하고, 해오스님이 등장하는데, 혹시, 우리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2011년에 충북 옥천에서 박정희 유경수 숙모제가 열렸어요. 그 행사를 주관한 게 이 일광종 일광사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총무원장이 바로 건진법사. 그리고 그 숙모제에는 박근혜, 뭐 박근령, 박지만 다 참석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최순실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또 좀 그렇고 지금 또 국민들이 좀 약간 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되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그 건진법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단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소를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제사 지내는 뭐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좀 이거 계속 그거 보면 아마 이제 그 도력을 이 과시하려고 그 잔인하게 소한테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겼는데 아마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러니까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뭐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또 아이들도 그게, 보고 막. 그게 뭐 정통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살생을 금지하니까. 근데 그런 걸 능히 할 수 있는 걸 보면 어떤 권력욕에 집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참 잔인하겠구나. 그런 사람한테 권력을 장난스럽게 지켜주면은 정말 세상을 파괴할 수 있겠다. 상식 이하의 짓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그 전율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도 이제 네.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려하시는 게 이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고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샤먼이 국가 중요 사안을 결정하게 돼버리면 큰일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뵙고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를 주목하지 않고 장관님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의 부인 윤석열이라고 즉 김건희가 주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좀 주목하시게 된 거예요? 한창 그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2016년 촛불 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초동 촛불.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2019년. 2019년에. 그러니까 오늘 그 세계일보 보면 우리가 그 광우병 그 코비드 그 초기에 그러니까 20년 2월 그 구정 무렵에 막 확산을 막자. 그다음에 뭐 이게 우한발이니까 중국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 특히 뭐 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이 중국과 이 항공편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세게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이 확산 조짐이 있고 거기가 진원지가 아닐까 해서 이제 방역 당국 대구시가 그 신도 명단을 요구했는데 신천지 교회가 거절을 했고요. 근데 거기는 다 전산으로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 녹화를 다 해놓는다 그래서 CCTV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 그걸 거절했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나기 전에 그러면 좀 확보를 하자 그랬는데 이미 제출도 거부하고 신도 명단은 다 허위가일 가능성이 많다. 뭐 신도도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카페방, 지하방에서 따로 모임 가지는 소규모 집회도 있고 한데 그런 명단은 다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밀접 접촉자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호소를 이 지자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명단이 있어야 그 명단을 근거로 역학조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만났고 누가 어떤 신도가 어떻게 누가 만나는지를 알아야 이게 반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일제히 장관의 일반 지시로 이건 뭐 수사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장관의 지시로 이 사정당국도 이 감염병 예방법하고 형법에 기초해서 강제 수사를 잘 준비해서 즉각 그 협조를 해줘라 이랬어요. 불응시에는 즉각 강제 수사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라. 모든 행정기구가 다 지금 방역에 매달려야 될 테니까. 협조 의무가 있죠. 다른 기관도.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검찰총장이 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총선이 있는데 감염병이 돌면은 민심이 흉흉해져서 이 여당이 심판받는 건데 거기에 왜 끼어들어서 심판을 못 받게 하느냐. 그런 판단을 왜 검찰총장이 하죠? 너무나 정치적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는데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그 단독 특종에 이런 게 있죠. 건진법사가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이거 감염병이 확산이 되니 나도 이걸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총장이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신천지 회장도 총회장도 영매에 속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고 인심을 잃을 필요가 없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난번 그 어딘가 어디죠 관훈 토론인가 거기에 이제 답변할 때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에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치사를 한다는 걸로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그 더 나아가서 저렇게 법사의 주문대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최고 권력자로 뽑아가지고 헌법을 다 맡기면 국정이나 외교나 다 법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죠. 안 시키면 안 하겠죠. 그걸 법을 어기거나
국민을 피해를 주거나 감염병이 돌더라도 뭐 길일이 아니다, 당신이 피 묻힌다 하면 안 하겠죠. 예.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최소한 그때 3월 초니까 20년 3월 초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던 것이고, 그러면 거슬러 가면 그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전은 저는 조국 수사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지금 윤석열 그 후보가 대선을 준비한 게 조국 수사 때부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사 막 초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이제 총장이 청와대 쪽에 마치 이제 조국 장관 그 수사를 세게 안 할 것처럼 적당히 할 이런 그런 제스처가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약속을 어긴 또는 뭐 뒤통수를 뭐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그 고위 공직자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그런 관계는 그때 물론 이제 장관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몰랐고요. 나중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헌정사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뭐 감찰과 징계 청구를 아무 준비 없이 할 리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제가 공개적으로 징계 청구를 하면 징계 청구 사회에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어요. 그 사회 언론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왜 징계 청구했는지 이미 프레임을 윤석열 쫓아내기라고 짜고서 이 개인 갈등, 주용 갈등 속에서 장관이 오버했다 이렇게 정답을 답정너를 해놓고서 저를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힘들었는데 그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취재해서 그 여론을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짜여진 프레임으로 만들어놨네.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징계 결론이나 징계 의결을 해서 제가 그걸 들고 그날 16일 날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저의 결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겉으로의 결심은 제가 물러나는 걸로 했지만, 뭐 실제는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때의 청와대의 취사 선택이 있다면 장관한테 힘을 실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인사권자는 뭐 대통령이시니까, 뭐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의 대통령의 결심이 그러했다면 저는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것도 눈치껏 또, 뭐 대통령의 이 얼굴을 다, 이렇게 명분을 다 실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그거죠. 그때 제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그러면 조국 장관 때는 어땠을까를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가, 엊그저께 그 글을 올린 것도,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가만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자꾸 문제를 키우니까 꿈틀거리니까 그랬다. 그리고 조국의 저건 민주당 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유튜브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씨나 키워가지고 이제 그랬다라는 탓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복귀를 해보니 사실은 조국 장관이 9월 9일 날 그 임명이 되는 건데 8월 27일 날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그날 사령본대나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55일간 이제 집요하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두 번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장관이 부임하면
장관이 편대를 지어서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거대 조직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 개혁의 대상이니까. 네. 그런데 장관 혼자 이제 단신으로 보내놓고 장관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버렸어. 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전임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윤석열의 의중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인사에 대한 항명이고 조국을 겨냥한 수사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막 그 윤대진 검찰국장은 법사위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국은 장관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조직이 다 반대한다 하는 소문을 다 내놓고 그래서 박상기 장관의 대안이 뭐냐 하면 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총장과 또 장관의 가족이 피의자가 돼 있으니 이걸 피하려면 특임검사를 한테 이걸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안을 냈어요. 그것을 이제 이 한 일주일 뒤에 그 한 열흘쯤 뒤에 그 김호수 차관하고 검찰국장 이성윤이 이제 각자의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임검사가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대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특임검사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의 지휘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막 하니까 아차 싶으니까 김호수 차관이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도 그 기회에 그러면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청와대가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 달 더 지나가지고 이제 10월 초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온갖 데를 다 쑤시듯이 뭐 그 학교 재단 운동학원도 뭐 수사 다 하고 뭐 이렇게 전방위적인 먼지 트리 수사를 다 하니까 그때 또 민정 라인에서 이 수사 그 인사를 좀 해야지만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영민 실장이 내가 윤석열을 만났더니 만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그 창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구속 기소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구속을 하면 영장이 기각되면 총장의 체면이 웃기게 될 거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장관의 체면이 웃기게 될 건데 신중하세요 라고 했는데 좀 긍정적이더라. 그런데 측근 인사를 해버리면 또 이게 삐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인사를 반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를 이게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은 사실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지명한 건데 옷 벗고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걸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셨겠죠.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임명을 하시고 그대로 쭉 가니까 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구속하고 그러니까 기소를 그대로 강행한 결국 거죠. 장관님 생각에는 이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뭔가 권력에 대한 어떤 뭐 전쟁을 시작한 거고 자기의 그 행보를 발판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서초동 촛불 집회가 막 있고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 전개될 무렵에도 소문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막 대통령 흉을 본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말씀도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밑에 떠넘기고 안 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사람 가까운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흉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총장 부인이 대통령의 흉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다리 건너서 두 단계 건너서 다 들리는 건데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인사권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울산 그 시장 선거 제가 잘 알죠. 당대표로서 그거는 이 골고루 그런 지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값 가지고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한 거고, 또 바로 그 여론조사라는 건 공약 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청와대가 굳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렇죠. 공약을 만들어줄 이유도 없고, 또 그걸 뭐 수사를 일부러 상대방을 수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엮을 필요도 없고요. 네. 이미 그때는 김기현 씨는 그 토착 비리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경찰에서도 입건 수사하고 있었고, 뭐 그런 상태이니까 굳이 그것을 하명해서 수사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 하명 수사했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은 뭔가가 거대한 꿍꿍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또 그 검찰 수사관이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 무의미한 그런 권력 욕에 의한 희생이었다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권력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고, 특히 이제 그 뒤에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가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완전히 파악했다라기보다 그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가 문제 삼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사는 그대로, 수사 결대로 하라, 존중을 해주고 수사팀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 없는 걸 하게 되면 이 정치 쪽에 있던 장관이 와가지고 이 검찰 행정을 정치가 주무른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저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법 이치적으로,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만 수사에 뭔가가 나온다면 하라는 것이지, 제 감정을 가지고 예단으로 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업무를 하셨는데, 그 외부로 말씀하신 거 말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심취하거나 그게 궁금해서 그걸 파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는 김건희 씨 본인의 육성으로 나오는 거죠. 뭐 제가 그걸 파악할 무슨 수단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조국 사태 이제 얘기도 뭐 좀 하시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이제 기반이 정치적인 기반이 된 게 사실은 이제 조국 수사인데, 그러면서 그 법치 공정 상식 뭐 이런 프레임 그런 화두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거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장관님 재임 중에 사실은 이제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역대 어떤 초유의 정말 총장이다. 또 이제 그것이 또 그쪽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기계 있는 검찰총장, 기계 있는 검사의 모습 뭐 이렇게도 비쳤단 말이죠. 뭐 국정감사장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직접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겪어보셨던 그 감정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요. 이거 공권력도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검사 통일체의 원칙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냥 검찰주의자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법치를 세운다, 그거에 철저하다, 이렇게 이제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기보다는 검찰 권력을 철저히 내 것, 자기 것, 누구도 못 건드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또는 검찰 기득권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장모의 법적 문제를 대금을 시켜가지고 변론 문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잘못이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검언 공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채널A 그 사건에 있어서 측근 한동훈이 개입이 된 걸 사실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가 그나마 그 당시에 그 자료를 그 속에서 많이 확보를 했던 거예요. 다 증거인멸을 관련자들이 했던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묘사가 다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냥 아는 사람만 알아보게끔 별명으로 부르고 뭐 그냥 네모 이렇게 이제 익명으로 가렸지만 알만한 사람 다 식별이 가능한. 그래서 그 한동훈이게끔 알 수 있는 그런 그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그것도 다 나중에 채널A가 공개했다가 내려버리고 그죠? 또 다른 언론이 문제 삼지 않고 언론은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을 먹어버리니까 이제 가려져서 그러지 그것이 측근 한동훈이 개입됐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 대검 부장회의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자기는 멋있는 척 했는데 부장회의가 한동훈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그 수사 요청에 중앙지검이 그렇게 수사 요청하니까 승인을 해준 거예요. 압수하라 이렇게. 뭐 증거를 증거물을 압수해야지만 나머지 수사 진도가 나가니까 당연하잖아요.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부장회의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이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이고 제가 전문수사 자문단 중단하라. 수사에서 손 떼라 했더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버려가지고 자기가 항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장들의 이름으로 저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그렇게 장관한테 항명을 하면 지휘를 한 장관한테 항명을 하면 이 사표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휘를 수용 안 할 수는 없고 내 신념에는 반하고 그 내용은 인정 못하기 때문에 직을 걸고 보통 하는 거죠. 사표를 내는 그런 전례가 또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사표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검사장들의 합동 성명으로 발표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참 덩치에 안 맞게 비겁한 거죠. 그런 걸 봐서는 집요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대한 사유화, 또 그것에 대한 선을 넘어버리는 것에 대한 무책임함, 뭐 체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내 건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윤석열주의자. 대통령 인사권도 내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 내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다 내가 복수 이게 처절하게 짓밟겠다.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왜 그렇게 그러면 무력했을까요 그때? 그렇게 막 눈치나 보면서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도 뭐 비판할 점 있으면 비판도 좀 하시죠. 나중에 할게요. 맺힌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을 안 하신다고 지금 경질 사실상 경질 물러나오시는 모양새였지만 사실 그 과정에도 뭔가 고통이 꽤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은 말씀하면 항상 별명이 이제 추다르크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저돌적이고 뭔가 항상 군지를 꿰뚫으려고 하고 우회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떤 정치 스타일이긴 하신데. 더자를 빼세요. 돌파력이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이 윤석열 총장 후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세요. 진실 요구하고 계시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좀 장관님은 좀 이렇게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좀 뭐라고요? 좀 품격이 좀 우아한 정치 활동 하셔도 될 법을 한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진흙을 묻히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지 혼자 뭐 일을 다 떠맡고 하시는 듯이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언 공작 고발 사주 이런 걸 보면 다 이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길들여서 그때 하던 버릇대로
정치 무대에 나와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실제 일정 부분 먹히는 거예요. 프레임 만들고 갈라치기 하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와 또는 네, 위축이 돼가지고 비판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죠? 피해버리고 그렇게 의도대로 먹히는 거예요. 결국은 5년 전에 들었던 촛불을 다시 들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정치 군인이 오히려 더 상대하기 쉬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정치 검찰은 훨씬 법기술을 가지고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끔찍한 거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묻지도 않아. 질문도 안 해요. 그냥 프리패스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그걸 전율처럼 느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를 공론의 장으로 이제 꺼내니까 저를 이제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깎아내리고, 모멸감 느끼게 하고, 창피를 주려고 하고, 온갖 시도를 다 하는 거죠. 저뿐이겠어요. 뭐, 저 가족까지 건드리죠. 네. 그러니까, 이미 조국 장관 가족을 그렇게 파괴시키는 걸 보셨잖아요. 네네. 오늘 보니까 따님이 이 정원 미달인 과에 신청을 해도, 그거 뭐, 24시간 뭐, 비상대기 상태이고 가기 힘든 과잖아요. 그런데도, 결혼을 감소하고라도 병원은 채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 살인 야만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판에.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대해서도 계속 그럴 시도를 하죠. 전들 가족이 안타깝고 가족들이 편안하겠어요? 괴롭죠. 근데 그 개인의 괴로움과 이 국가가 망가지는 거를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 스트레이트 녹취록 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반응을 물어봤어요. 다 허탈해하는 거예요. 더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놔뒀다가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1시에 노트북을 잡고 1시간 동안 써가지고 2시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글이요. 네. 그리고 그날 또 올리시고 또 다음날 또 올리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도 장관님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굉장히 절절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내용도 분석을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대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뭐 국민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대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로서 딱 50일 남았고 이제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참 그렇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아주 높고 윤석열 후보가 확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또 거의 뭐 그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또 10% 이상 또 올라오기도 하고 좀 장관님 좀 대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앞으로 좀 흐름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다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형수 욕설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체 다 사정을 들어보면 그 가족 내부가 참 그 가난 속에서도 삶에 대한 그 치열한 뭔가 삶을 살다 보니 있는 가족 간의 상처이구나 좀 어루만져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뭐 잡다한 여타의 뭐 시비도 사실은 후보가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뭘 일을 해보려고 하니 자초되고 하는 과정에 뭐 울분도 토로하고 하다 보니 시비에 걸리는 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이해되는 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가족 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우리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고 국정을 맡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태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현재의 우리의 불만이 불평등 양극화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그 주범이잖아요. 그 부동산 문제를 이 불균형의 문제와 주거복지 두 가지 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역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생각과 대비책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스며들게 앞으로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5년 전의 촛불광장에서의 우리가 흘린 눈물, 간절함, 기도 이것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그러시죠. 드리고 지금 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무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검찰 권력에 대한 또 비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추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전도사 또는 뭐 전사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검찰 개혁 의지가 좀 불투명하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장관님의 생각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는 이 검찰 권력과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주당 내부 경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수상했어요. 약간 검찰 조직의 논자, 대변자처럼.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해보고, 원래 저도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착근을 시키고, 수사 기소 분리를 좀 천천히 가자. 한 몇 년 뒤에 과제로 했다가. 재임 중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려면 수사 준칙을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수사 준칙을 만들어서 이 검찰이 한두 개의 사건을 더 수사하게 하더라도 또는 반대로 경찰이 더 하게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사 통제, 수사의 적법성 통제. 왜냐면 경찰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캐비넷 속에 처박아 놓고 그죠? 민생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수사의 적법성 통제, 그 다음에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인권 감독관의 역할, 이걸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게끔 하려면 준칙이 되게 중요하고 그 준칙이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살폈어요. 근데 이걸 바꾸라 싸움 하느라고 제 뜻이 어느 쪽도 전달이 안 돼. 경찰은 경찰대로,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그래서 그걸 계속 촉구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검사들한테 내 취지는 이거다라고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고쳐놨어요. 수사 준칙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걸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앞당겨도 되겠구나. 제가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이걸 빨리 앞당겨야지만 수사 실력이 늘어요. 경찰이 지금 수사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계속 수사 실력이 없어요. 해봐야 되는 거죠. 중요 범죄의 수사는 검찰이 다 갖고 있는데 경찰은 잡다한 거 수사하다 보면 수사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사 기소 분리를 해서 수사를 전문화, 다양화 해줌으로써 수사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에서 그걸 수사를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돼요. 법률 전문가로서. 같이 엉켜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이 코칭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권 침해도 막고 그 수사를 매장시키는 것도 막아내고 적극적 진실도 발견하고 소극적 정의도 지켜줄 수 있고 이 두 가지 다를 하려면 빨리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 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검사 논리대로 검찰청 안에 수사부와 기소부를 칸막이 쳐서 두겠다인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칸막이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또 싹 걷어내면 합쳐지니까 그죠? 정권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미국은 뷰로를 갖고 있는 것이지 뭐 우리처럼 층층시야로 뭐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이렇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도 뷰로식으로 사무소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하는 법률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은 몽땅 수사청에 가서 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다인데 근데 그 점이 아마 지금쯤은 이재명 후보도
많이 이제 겪어보고, 예. 그죠? 많이 뭐 대장동 사건도 네. 겪어보고 수사가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다 망치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절절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만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만큼 또 이 검찰에 네, 뭐 네, 많이 네. 좀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네. 많이 또 그 부당한 수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네, 본인이 또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렇죠. 누구봐도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또 네, 의지가 네.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네. 방식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네, 부분일 것 네. 같은데 우리 추 전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들이 네. 또 캠프에서 같이 녹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좀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뭐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네. 예, 오늘 장관님 그 저희가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한 이야기 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희가 좀 질문 드리지 않은 것 질문 드린 것 외에 이 말을 꼭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하시는 부분 있으시거나 마지막 뭐 말씀 있으시면 네. 우선 뭐 오마이뉴스가 네. 사실은 진보 매체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언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서울의 소리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도 결국 MBC 스트레이트에 갖다 준 것은 이게 좀 더 대중 매체로서의 이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준 것이잖아요. 네. 이제 물론 뭐 공적 신뢰감, 그동안 쌓았던 공적 신뢰감에 대한 높은 평가도 있었지만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또 공중파니면 안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은 인터넷 매체는 안 믿겠다고 해가지고 네. 예, 부득이 안 또 이렇게 그 말씀도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안타까웠던 것은 네. MBC가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이 신뢰감을 더 높여줬으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네. 이 복붙 네. 보도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그것도 복붙하면서 그대로가 아니고 또 많이 뺐죠. 줄여가지고 네. 하는 바람에 이제 김 빠졌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시작이고 네. 거기서 1차 이제 방아쇠를 당겼으면 여러 질문이 오고 또 거기는 반론권도 줬기 때문에 반박을 막 하잖아요. 네. 뭐 건진법사 어쩌고 하면은 그러면 선거 때 후보는 의리니까 누구든지 툭툭 치면은 곧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특수관계겠느냐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은 집요한 탐사 보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뭔가 뭐 있으면은 그거 혹시 일부러 뭐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 탐사 취재를 해주시고 그죠?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탐사 취재를 해주시고 근데 요즘은 탐사 대신에 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복사하고 붙이기, 또 페이스북 베끼기,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답답했는데, 그것을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소해 나가서 언론의 기능을 좀 정상적으로 올려놔야지만 그런 미신 사회로 안 가겠다. 미신 사회 그 예방 백신이 언론 제 기능 찾는 거라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약간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오마이뉴스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윤근혁 기자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우리 구영식 기자 같은 경우 또 열심히 취재해서 탐사보도 취재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힘을 내서 또 좋은 취재하려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장관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생중계 방송 나가고 있는 창에 보면 아래에 저희 후원해 주시는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저희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그렇게 작은 정성들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또 좋은 방송, 또 좋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좋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초반에 저희가 그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방송이 중단됐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사고 없이 안정적인 방송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오늘 우리 추미애 장관 나오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말 그대로다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취재했을 때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여전히 그냥 아우라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추 장관님은 정말 지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전히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예, 그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방송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시간 내내 정말 그 또 에너지를 흠뻑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저희가 또 같이 또 앞으로 좀 요 말씀하신 것을 더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나가고 진실을 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30분 정도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조민식 기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